안녕하세요. 생활과 과학, 요번이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해당 단어는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식품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온라인 계약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단원이 또 넘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교과서 내용 정리 잘 하시고 탐구 활동이나 확인 문제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약물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약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뭐를 했냐면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노력. 이 노력은 이제 뭐냐면 이제 질병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최근 기사를 보니까 그 백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체 실험? 네, 인체 실험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독일하고 영국 쪽에서 인체 실험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되게 우리나라 되게 많이 진단 시약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많이 기술이 발달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이 이 제약 분야, 제약 분야에서 세계에서 아마 거의 세계 1, 2, 3위 기업이 다 독일이에요, 독일. 예, 독일이 정말 제약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백신 쪽도 당연히 발달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전 시간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인체 사람들이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겁니다. 약물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 그리고 그 약물을 이용하는 것하고 관련돼서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물 이용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성이 많죠. 근데 건강한 생활은 당연히 잘 먹고 잘 싸는 거.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바탕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쫓아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번 단어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 자, 보니까 약물 오남용의 사례. 자, 약물 오남용이 있는데 약물에 이제 오용과 남용이 있거든요. 오용과 남용. 자, 오용. 그리고 남용이 있는데 오용이 뭐고 남용이 뭐고 쉽게 얘기하면 오용은 잘못 쓰는 거고 남용은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용과 남용의 사례를 조사를 하고 이것이 이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그죠? 건강한 신체를 관리하는 위해서 이제 식생활 및 약물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실천만 잘 하면 됩니다. 신체 건강에 되게 좋은 음식들이 있고요. 약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엔 좀 덜해졌다고 하는데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의 처방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가 개발된 이후에 이제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는데 항생제 처방을 이제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건데 특히 그 문제가 뭐냐면 내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성. 자, 내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자, 요게, 좀 살펴보면,
자, 보면, 자, 탐구 자료 해석하기가 나와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페니실린을 가지고 1952년에 이제 러더버그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자, 페니실린이 없는 배지. 자, 그러니까 페니실린이 항생제거든요. 이 페니실린 항생제인데, 없는 배지에서 대장균을 배양을 했어요. 대장균을. 배양을 한 다음에, 이 대장균 배지를 이제 배양한 거를 이제 그 멸균한 천 조각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멸균 그 배지를 덮어요. 예. 덮어가지고 균이 대장균이 이제 요 배지에서 천으로 이렇게 옮겨가게끔 이제 했습니다. 한 다음에 이것을 페니실린이 든 배지를 덮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 페니실린이 없는 배지에서 키운 대장균을 이제 그 천을 이용을 해가지고 페니실린이 있는 배지로 이제 옮긴 거죠. 예. 페니실린 옮겨가지고 이제 페니실린 배지를 덮어가지고 이제 대장균이 새 배지를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항온기에서 2, 3일 정도 배양을 했더니 대부분의 대장균은 이제 죽었는데 오른쪽 배지에 약간의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 배지 여기 A라고 하는 요 위치에서 살아있는 대장균이 발견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지금 요 배지 보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배지 페트리 디시라고 하는 배지에서 이제 대장균을 키운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세균하고 이제 푸른 곰팡이에서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페니실린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페니실린이 여기서 이제 이 성분을 내요. 푸른 곰팡이가. 그래서 페니실린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 세균들이 이렇게 잘 자라다가 여기 부분에 오면 이렇게 자라지 못해요. 푸른 곰팡이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실험은 뭐냐면은 요 배지 자체에다가 여기 배지가 이렇게 있죠. 이 배지 자체에다가 페니실린을 뿌려가지고 페니실린이 존재하는 배지예요. 그래서 그 배지에서는 여기 이쪽 배지처럼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페니실린이 없으면 이렇게 요 세균이 잘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더버그라는 분이 이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페니실린이 없는 배지, 그러니까 페니실린 없는 배지에서 균을 키웠어요. 키운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페니실린이 없는 데서 이렇게 키운 다음에 다시 이제 페니실린이 있는 배지, 그죠? 페니실린 있는 배지에 이제 키운 거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뭐가 나타나더라.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지 못해야 되는데 뭔가 자랄 수 있는 균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걸 좀 해보면 같이 기존의 대장균 콜로니들과 A 대장균 차이점은 뭐였어요? 차이점은 대장균인데 이제 페니실린에 의해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니실린이 견디는 거죠. 그래서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균이 있는데 그 균들이 이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개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개체가 남아가지고 뭐를 하냐면 번식을 막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병에서 이제 그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비롯해서 약물을 많이 쓰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페니실린을 사용한 다음에 3년 정도 지나니까 1946년이죠. 되게 40년대가 되겠죠. 이때 포도상구균. 자, 포도상구균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이제 포도상구균이거든요. 요게 포도상구균인데 이제 얘는 황색 포도상구균이죠. 요 포도상구균은 우리가 상처 있죠, 상처. 우리 흔히 발생하는 상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포도상구균이 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이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균이 잘 이제 살아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페니실린을 이제 처방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페니실린이 약물이라고 하는 거에 견디는 그 내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증가한 이 세균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버그라는 분이 1952년에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결과 이제 페니실린에 견디는 세균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952년에 이제 뭐 보니까 또 뭐 여기 나와 있는 리더버그 실험처럼 60%가 페니실린에 견딘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95%가 이 페니실린에 견디는 거, 이 포도상 구균이. 그래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메티실린이라고 하는 약이 또 개발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내성이 막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약을 막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남용이죠, 남용. 네,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병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처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금 약을 뭐 이렇게 조금 써도 들어요. 근데 점점 이게 안 들으니까 항생제 처방량이 수치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성이 증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그 내성률이 되게 높아요. 한국은 한 67 내지 74% 정도 되게 높고요. 영국 같은 경우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좀 낮죠. 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되게 낮습니다.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또 요거에 대응하는 이제 뭐 저기 항생제를 또 개발한다 그러는데 또 그러다 보면 또 뭐가 생겨요? 항생제 또 대응하는 슈퍼박테리아 들어봤을 거예요. 슈퍼박테리아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항생제를 견디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그 좀 약간 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잘 들어보시면 요겁니다. 여기 이제 살아남은 개체가 있어요. 요 개체가 살아남아서 얘가 이제 생존했어요. 생존해서 번식을 합니다. 번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개체 수가 증가하죠. 그럼 이 개체 수가 증가하니까 더 이상 약이 안 되는 거죠. 약이 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걔네가 이제 뭐냐 얘입니다. 얘네가 이제 요 슈퍼박테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뭐 반코마이신인가요? 반코마이신? 예, 반코마이신. 뭐 이런 항생제를 이렇게 뭐 최후의 항생제다 뭐 이렇게 또 하는데 최근에 이거 말고 또 새로 또 개발이 많이 됐어요.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좀 더 항생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그 항생제를 이기는 이 병원균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항생제 처방을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게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술 얘기가 먼저 나와요. 제목을 보면 술은 흥분제인가 진정제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은 여러분들이 뭐 술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그죠? 예, 술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안 먹는 게 좋은데 술은 진정제예요, 진정제. 사람이 이제 흥분은 뭔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각성 막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술을 뭐 술을 많이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참 진정을 좀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제 막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오용과 남용입니다. 오용과 남용. 자, 오용하고 남용인데 오용은요 잘못 쓰는 거죠. 잘못 쓰는 것이고요. 남용은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것. 그러니까 잘못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목적이 있어요. 목적. 네, 그 약의 목적이 있는데 그 약의 목적을 벗어나서 쓰여지는 게 바로 이제 오용이고요. 남용은
정해진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약국에 가서 약을 짓게 되면 뭐 이거 하나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점심 때 먹고 뭐 저녁 때 먹고 아침 점심 세 번 먹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뭐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많이 먹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 그 탐구 토의 발표를 보시면 여기에 진해제가 있어요. 진해제. 여러분들 요거 진해제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기침 날 때 먹는 약이 이제 진해제거든요. 근데 이 진해제를 잘 쓰면 기침이 안 나고 좋아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먹잖아요. 한 번에 한 20알, 30, 구하기도 못해요. 요즘에는 이거 뭐 그 약국도요, 약알 하나하나 계산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해가지고, 이 전체 계산해가지고, 이게 숫자가 맞지 않으면 약국 세무조사 들어오고 막, 약 어디다가 썼냐, 막 이렇게 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함부로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진짜 진해 거담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진해제 같은 거 먹잖아요. 하나 20알씩 먹고 그러면 막 환각도 그랬어요. 마약 성분 같은 거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성분 같은 게 많이 이제 좀 있어요. 약 성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쓰면 좋은 약이에요. 뭐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마약. 이 마약이 사실은 이게 왜 마약이 이게 뭐 이거 마약이 있으면 이거 뭐 이렇게 문제가 되면 마약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뭘로 쓰이냐면요. 진통제로 쓰여요. 진통제. 실제 뭐 이렇게 큰 교통사고 같은 거나 아니면 진짜 그 너무나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너무 심한 환자들한테 마약을 주면 마약을 줘요. 왜 그건 진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도저히 생활할 수 없거든요.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적정량을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남용이 되는 거죠. 남용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술 얘기가 나오는데 에탄올이 그렇죠. 에탄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 뇌하고 신경에 작용을 한다 해가지고 뭐 주의력 판단 떨어진다 해가 자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량의 술은 이제 뭐 위장병이나 지방간 같은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장병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쓰면 좋아요.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포도주 있죠. 포도주. 예. 포도주를 하루에 한 잔씩 뭐 식전이라든가 아침에 이게 먹으면 이게 심장 건강에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심장이 이제 막 이렇게 두근두근 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술을 먹으면 약간 혈액순환을 좀 빨리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심장에 이제 이렇게 그 건강에 도움을 준다. 심장이 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제 그 뛰는 걸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에 한 잔, 뭐 아침이든가 아무튼 그때 이제 그 밥 먹을 때 같이 음식으로 먹으면 되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막 수십 잔씩, 아니 수십 잔이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용과 남용에 대한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탐구 토의 발표에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뭐 약물들 얘기가 다 진통제 아시죠? 각성제 여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제 너무 졸리고 하니까 이제 각성제를 이렇게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각성제 그런 거고요. 신경 안정제는 너무 막 흥분되고 막 너무 막 너무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럴 경우에 신경 안정제 같은 거를 이렇게 먹기도 하죠. 뭐 그 우황청심환도 이쪽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면제 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이 안 오는 경우에 처방에 의해서 요즘엔 옛날에는 이제 뭐 그냥 약국 가서 수면제 달라 그러면 막 주고 그랬는데 이걸 수면제를 자살에 이용하다 보니까 요즘엔 처방을 꼭 받아야 되고요. 진해제 얘기했고요. 마약 얘기했고요. 그죠? 마약. 예. 진통제로 쓰여지는데 이제 실제 마약 성분으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제 뭐 술, 담배, 그리고 흡입제 같은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흡입제가 뭐가 있냐면요. 본드 같은 게 있어요. 본드.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이제 냄새가 나죠. 주유소의 기름 냄새. 그 기름 같은 거 뭐 시너라고 하는 그런 기름들 같은 것들도 흡입제로 쓰여지고 있는 항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기 그
토의 문제가 있죠. 한번 해보세요. 예, 이제 뭐약 같은 거에 이제 뭐 평상시 먹거나 사용해 본 적이 약이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했는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의사의 지시나 처방 없이 사용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약물, 그러니까 오용을 한 적이 있는가, 그죠? 예, 오용. 예, 아까 뭐 수면제를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들이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자살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뭐 이렇게 먹는 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어떻게 복용하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고 좀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좀 이렇게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집에 상비약 있죠, 상비약. 상비약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면 상비약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왜 있냐면 약 성분이 꾸준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지나면 약 성분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그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이렇게 그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이 있잖아요. 예, 그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같은 거. 예, 지금 이제 이게 수업이니까 예,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타이레놀 같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사다 놓고 머리가 뭐 매일매일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아픈 거잖아요. 그럼 그거 먹어요. 그러면 이제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사서 또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통기한이 을 확인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유통기한 지났을 경우에는 좀 약효가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먹느니만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기회가 됐으니까 요 강의 보고 나서 상비약의 여러분들 집에 있는 상비약의 유통기한, 뭐 밴드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밴드도 유통기한 있는 거, 예, 데일밴드 있죠? 이 밴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요 밴드나 상비약들의 유통기한을 좀 확인해 보시고 지난 거는 약국에 갖다 주세요.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서 폐기해 줍니다. 예, 갖다 주시고 새 거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약국도 좋아할 겁니다. 예, 옛날 거 이제 유통기한 지난 거 갖다 주고 새 거 사가니까 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약성분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커피 많이 드시나요? 커피.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이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9살, 18살에서 19세 정도 되죠. 요 정도면은요, 예, 간 기능이 이제 거의 완성됐다라고 많이들 봅니다. 완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커피를 먹어도, 예, 커피를 먹으면 이제 카페인 분해를 잘 합니다. 예, 그런데 중학교 밑에, 예, 중학교 애들도 포함이에요. 중학교 애들도 포함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애들, 그리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간 기능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완성이. 뭐 그런 얘기 하죠. 청소년들의 음주 안 좋다. 왜 안 좋아요? 물어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어떤 종류의 건강이냐면 청소년기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18, 19세 때는 좀 완성이 됐다고 하지만 이제 술은 좀 그렇죠. 예, 아직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술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예절 같은 걸 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아무튼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커피 같은 경우는 먹어도 되지 않나 마찬가지입니다. 간 기능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카페인 분해를 이제 18세? 17세 하면 15세, 16,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밑에 친구들, 이 나이 어린 친구들은 카페인 분해를 못 합니다. 이걸 못 해요. 그래서 간에 아니면 이 몸에 카페인 성분이 그냥 쌓여요. 카페인이 안 좋은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든 경우는 이제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들을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카페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커피 같은 것들도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몸에 좋아요. 예, 여기 보면 또 카페인 성분이 의외로 또 원두 커피가 인스턴트 커피보다 더 많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카페인 제거한 커피는 뭐 거의 카페인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는 커피도 좀 안 마시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쓰면 또 좋은 약이 돼요. 카페인이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건강을 위해서는 안 마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제 각성 효과나 아니면 좀 그런 거 있죠. 커피가 좀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먹다 보면 땡긴다, 그죠? 예, 커피가 땡긴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약 이제 카페인 성분도 좋은 효과를 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 항정신성 의약품은 이제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성분들이 되게 복잡하죠. 예, 뭐 좀 복잡해요. 예, 이게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 영어예요. 뭐 LSD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영어로 써 있긴 한데 LSD가 여기 보시면 리세르킥, 예, 에시드 디에틸 라미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가 이제 LSD거든요. 얘도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뭐 LSD 같은 경우는 신종 마약이라고도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마약들이 성분들이 있어요.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각성제는 환시나 환청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이제 환각제는 뭔가 환각을 보기 때문에 예측 불허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호흡기 장애가 올 수 있어요. 호흡기 장애. 호흡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런 거는 접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성분이 있는데, 마약은요, 천연 마약과 합성 마약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마약 같은 경우는요, 뭐로 많이 쓰였냐면, 이 마약 성분은 진통제로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병원에서 이 마약 성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진통 성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총상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처가 너무 심한 상처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 마약 성분들을 이렇게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아편, 헤로인, 예, 코카나무 잎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합성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마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합성을 해낸 성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용 결과가 여기 보면 도취, 신체 조종력 상실, 흥분, 정신 혼돈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마가 있는데 대마는요, 여러분들 그 대마가 양귀비 들어보셨죠? 양귀비. 예, 양귀비 같은 겁니다. 그 중국을 여행할 때 여러분들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중국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이 아편 전쟁이 있었어요. 아편 전쟁. 예, 아편 전쟁. 그래서 정말 이 마약에 대한 그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 잘못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마약 운반책, 그죠? 운반책에 잘못 걸려가지고 막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짐 아니면 이게 해주면 안 돼요. 알겠죠? 자기 짐도 아닌데 막 부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왜 그 짐을 왜 나한테 부탁을 해? 뭐 수화물이 초과했어? 초과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돈을 더 내서 초과한 만큼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부탁하니까, 그죠? 지인 막 이렇게 아는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딱 잘라셔야 됩니다. 중국에 잘못 아편, 이 대마 갈립 이런 거에 걸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철저히 관리하고 되게 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약물에 대한 것들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 마약 대마부터 해서 이제 뭐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 얘기했고 카페인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약 성분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게 잘 쓰면은 되게 좋은데 오용과 남용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어떻게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인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알약 먹고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병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주사 맞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 입원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뭐 그 혈관으로 이렇게 정맥 주사 같은 거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투여를 하는 건데, 이게 입으로 먹는 거는 이제 기억을 잘 해야 될 게, 여러분들 그 약을 보면 입으로 먹는 경구용 약이 있는데, 약 먹을 때 이렇게 코팅돼 있어요. 코팅. 그죠? 예, 코팅돼 있습니다. 코팅. 예.
그래서 코팅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뱃속에 우리 약이 들어가게 되면 위산이 있어요. 위산이 이 성분들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산 성분에 저항하기 위해서 코팅을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다 분해돼 버리면 이 약 성분이 몸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이 아니라 주는 대로 먹으면 돼요. 이거 약을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 아기들 같은 경우는 갈아가지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거는 약 성분이 좀 다른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위산 같은데 이렇게 그 녹거나 성분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의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께서 먹으라는 대로 드시면 돼요. 이걸 괜히 뭐 반 잘라가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꼭 그렇게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화기관으로 흡수가 안 되는 약성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뭘 하는 거예요? 주사제를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인슐린의 투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사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 주사가 있는데 근육 주사가 있고요. 근육에 엉덩이 주사 같은 거 맞아본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예방 접종할 때 팔에다가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근육 주사고요. 그다음에 피하 주사가 있는데 이거는요 뭐냐면은 피부 밑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피부 밑으로. 그러니까 그 피부 밑으로 이제 적은 양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이게 어떤 약성분들은요 그 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거부 반응, 거부 반응, 알레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거부 반응을 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사를 놔야 돼요. 이 환자한테 주사를 놔야 되는데, 함부로 이렇게 놓을 수 없는 약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부 반응, 그러니까 병은 치료해야겠는데, 이 환자에게 병은 치료해야겠는데, 이 약성분이,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 약밖에. 근데 이게 이제 특정 사람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그럴 경우는 약을 못 쓰죠. 그래서 그거를 검사할 때 이제 피하 주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뭐 그 수액 같은 거 있죠. 대량의 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투여할 때 쓰는 게 이제 정맥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특히 이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탈수가 오는 장염, 그죠? 장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액제를 맞기도 하죠. 뭐 몸으로 흡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지방에 용해되는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가 되면 이제 서서히 천천히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이런 식으로 투여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사는 이제 그 정맥 주사, 근육 주사, 피하 주방 주사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먹는 것도 보면 무조건 이렇게 삼키는 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입속에다 이렇게 밑에 혀 밑에 놓고 이렇게 흡수되게끔 하는 그런 약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속 정맥에 먹는 거 있고 입으로 먹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먹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에 붙이는 패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피부에 붙이면 피부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정맥 주사 했을 때가 양이 이제 그 농도가 제일 높겠죠. 그리고 이제 입으로 먹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흡수되는 경우도 이제 좀 농도가 좀 낮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정맥 주사가 효과가 좋겠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물의 투여 방식이 되겠는데, 약물 투여는 주로 이제 경구, 그 다음에 이제 주사,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경구용은 이제 뭐 혀 밑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용은 근육 주사, 피하 주사, 뭐 혈관 주사가 있다. 그리고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할 때, 그러니까 이제 거부 반응의 검사, 알레르기 검사, 뭐 영어로 되게 멋있는 뭐 거부 반응을 뭐 이렇게 어떤 드라마 보니까 무슨 아타락시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냥 거부 반응 검사할 때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어떻게 투여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약물에 대한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약물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 약물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 쓰는 거, 오용과 남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그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것들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쓰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항생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항생제가 이제 내성이 생기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19가 유행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그동안 안 했던 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것 중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마스크 쓰는 거 있었어요. 마스크. 그죠? 예,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마스크 착용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손을 너무 깨끗이 씻어요. 예, 손을 너무 깨끗이 씻다 보니까 요즘 병원에 그 독감 환자, 감기 환자들이 없대요. 원래 이제 이웃쯤 해서 봄에 이제 감기, 독감 환자가 유행한대요. 근데 독감 환자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너무 깨끗이 씻어서. 근데 앞으로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스크 같은 경우도 내가 좀 기침을 하거나 열이 좀 난다. 그러면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손 씻기는 늘 요거는 일상생활. 하루에 손을 그냥 생각날 때마다 화장실에서도 한번 씻고 밥 먹기 전에도 씻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어디 나갔다 오면 또 씻고 자기 전에도 씻고 자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 씻기는 꾸준히 생활을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이에요. 운동. 자, 뭐 식사 조절, 급식 먹으니까 잘 조절되겠죠 앞으로. 자, 정기적으로 진찰 우리가 학교에서 해주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이런 그 정기 검진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청결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잘 실천을 못하는 게 뭐냐, 운동이거든요. 운동. 예, 운동은 우리가 이제 여학생으로서 좀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걷기 운동이라도 예, 잘 합시다. 예, 밥 먹고 좀 산책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운동장 급식 시작하면 이제 개학하고 급식 시작하면 운동장 열심히 좀 걷는 운동 이렇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선생님이 더 건강 유지에 대한 거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자,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설명해 보자. 그리고 알코올에 대해서 이게 흥분제인지 진정제인지, 그리고 약물 투여 방법 두 가지. 자, 두 가지 나눠서 얘기했어요. 경구 투여 방식과 주사 투여 방식이 있었습니다. 왜 경구 투여를 하고 왜 주사제 투여를 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내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성.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내성을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좀 내성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친구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를 같이 이렇게 그 연관 검색어나 아니면 같이 나오냐면 항생제 저항성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와요. 저항성. 자, 요거를 좀 같이 한번 구분해서 찾아봅시다. 네, 꼭 찾아보세요. 자, 이게 추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내성 그리고 항생제 저항성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오늘 배운 걸 보면 오용, 남용 요 정도 좀 헷갈리고요. 그다음에 항생제 내성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경구용과 주사제의 투여 방식은 이제 뭐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원이 넘어갑니다. 자, 식품이라고 하는 거. 자, 식품. 먹을 거죠, 먹을 거. 자, 먹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건강. 요 건강에 관련된 단어는 여러분들 그 의료계열로 진학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진학하는 친구들은 도움이 되고, 특히 뭐 그죠? 예, 간호나 뭐 이제 보건, 그죠? 예, 보건, 예, 이쪽 계열. 그리고 뭐 임상병리, 예.
이쪽으로 이제 진학하려는 친구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원부터는 식품에 대한 얘기인데, 식품은 영양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죠? 예, 영양사. 네, 영양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예, 우리 학교도 영양사분들이 계신데, 아무튼 영양사라는 직업군에서, 그리고 각종 식품회사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식품회사. 뭐, 수업이니까 언급해도 되겠죠. 오뚜기, 뭐 제일제당, CJ, 그죠? 예, 그리고 뭐 음료수 회사도 되게 많죠. 코카콜라, 예, 그리고 무슨 뭐 전통 음료 만드는 회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다 식품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누구가 필요해요? 요거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식품 회사에서 품질 관리나 이런 거 담당하는 영양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당연히 필요해요. 예.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식품도 개발하려면은 이런 식품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방향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식품에 관련된 과학, 식품하고 과학하고 관련이 있나? 관련이 많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다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배운 거 정리 잘 하시고, 과제가 있었어요, 과제. 자, 과제가 이제 뭐, 여기 여러분들, 과제가 이제 같이 학습지가 같이 나가는데, 거기 그 내성하고요, 내성,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내성하고 항생제 저항성하고, 예,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 예, 하는 걸로, 예, 검색해서 정리하세요. 네,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안녕.